안녕하세요. 속닥속닥의 태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보라색 사과의 마음입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은영의 눈에 빛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은 수영장에서였다. 자명 연습을 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풀장 바닥에서 뭔가 조그만 것이 인어의 비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은영은 코로 공기방울을 흘리면서 빛이 보이는 쪽으로 갔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빛도 사라졌다. 아마 조명이 얼비쳤거나 뭐라더라 투과되고 굴절된 모양이었다. 며칠 뒤 은영은 친구를 기다리며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무언가가 아릿하게 빛나며 은영의 시선을 끌었다. 창밖 하늘은 구름이 끼어 흐렸고 맞은편 자리에서 와이셔츠 소매를 걷은 깡마른 남자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노려보고 있었다. 은영은 눈을 비비고 테이블을 보았다. 목재 테이블은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었다. 작고 동그란 동전만 하는 것이 은영의 주변에서 반딧불처럼 빛을 발하다가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작업 중에 노트북 액정 구석에서 불량 화소처럼 하얗게 빛나는 동그라미를 발견하자 진짜로 걱정이 되었다. 안과 의사는 젊고 수다스러웠다. 그는 떠다니는 조그만 빛 같은 게 보인다고 해서 백내장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분이 인터넷에서 알아보시고 온 증상이 전부이니 안심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집어내지 못했다. 눈을 많이 쓰는 직업에 종사하시나요? 번역을 해요. 은영이 말했다. 많이 쓰시겠네요.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두통은요? 은영은 잠시 생각하다 둘 다 없다고 했다. 두통이 생긴 적은 없었다. 실은 그것도 인터넷에서 알아봤다. 두통과 시력 저하는 뇌종양의 전조 증상이다. 스트레스는 3주 전 일요일에 은주의 일주기를 맞아 부모님과 추모공원에 다녀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애쓰는 모습이 눈에 다 보였다. 은영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덤덤할 수 있었고 내색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스트레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의사는 눈에 나타나는 증상이 반드시 눈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특별한 소견은 없지만 특별하다면 인공 눈물을 처방해 주겠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은영이 물었다. 뭐가요? 눈에 나타나는 증상이 반드시 눈 때문은 아니라는 말이요. 우리 몸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발목이 시큰거리는 게 알고 보면 허리를 다쳐서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으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인터넷에서 알아보셨겠지만 의사가 의료인 특유의 무신경한 말투로 쾌활하게 대답했다. 은영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인공 눈물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눈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눈앞이 씻기듯 맑아진 듯 했다. 눈을 깜빡이자 저만액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은영은 자기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동생 은주를 차로 친 남자는
반년 전 집행유예를 받았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영의 가족이 합의를 받아들였다면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그래도 1년만 죽은 듯 살면, 아니, 살던 대로 살면 남자는 자유의 몸이 된다. 전과는 남겠지만 잘 둘러댈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한 사고였다고.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은영은 법정에서 남자가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큰 키에 잘생긴 남자였다. 구부정하게 늘어뜨린 어깨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불꽃 모양의 문신이 목 뒤까지 번져 있었다. 그는 이곳이 아닌 어딘가를 보듯 속기사가 앉아있는 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선처를 호소했다. 서글서글한 얼굴을 후회와 가책으로 일궈뜨린 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일평생 참여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했다. 다른 곳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난다면 은영도 사람들도 모두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호감 가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남자가 이별을 통과한 여자친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뒤 머리채를 붙들고 이리저리 휘두르다 길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죽여버리겠다면서 포르쉐를 몰고 여자에게 돌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 제풀에 겁을 먹어 운전대를 꺾었다고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골목에서 느닷없이 사람이 튀어나왔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까지 알고 나면 남자에 대한 인상은 바뀔지언정 다들 대충 납득은 할 것이다. 불행한 사고였다고.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남자는 달아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남자가 유일하게 한 올바른 행동이었다. 이는 양형에 크게 참작되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은주는 의식이 없었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벽과 차 사이에 끼어서 내장과 뼈가 모두 망가진 상태였다. 망가졌다. 보다 더 적나라하고 정확한 표현들이 있지만 은영은 동생의 모습을 그런 말들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다. 망가졌다. 만으로도 충분했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은 모두 은영의 눈에 새겨졌으니까. 사고 소식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장례를 치르고 공판에 참석하는 동안 은영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무너졌고 아버지는 무력해졌다. 은영이 거의 모든 걸 다 도맡아야 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울 수 있을 것이다. 죄를 저지른 인간이 합당한 벌을 받으면 울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민사소송은 포기했다. 은영이 만난 변호사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소송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은영은 울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해했다. 충격이 크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다가 마치 댐이 무너지듯 슬픔이 물밀듯 밀려올 거라고. 은영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비슷한 사연을 읽은 적 있었다.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 뒤로 평소보다 더 즐겁게 지내고 있다며, 하나도 슬프지 않다며, 자기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걱정된다는 글이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그건 슬픔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라고 했다. 은영은 자기도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울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적당할 때. 안과에 다녀오고 얼마 뒤 은영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요즘은 좀 괜찮니? 은영은 머뭇거리다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머뭇거린 건 질문의 진위가 뭔지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였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건 입에서 괜찮아요 라는 대답이 나올 뻔해서였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진심으로 괜찮다고 대답할 뻔했기 때문이었다.